예,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우리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 보시고, 예,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은 자신있게 좀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 노무사 그 출제 범위하고, 그 다음에 그 난이도 정도,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요 문제들은 이제 일부 그 과거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 그 좋은 문제들을 이렇게 뽑았고요. 그리고 난이도로 보게 되면은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20% 정도가, 한 15%, 한 20% 정도가 이제 범위도 다르지 않는 범위에서 가끔 출제가 될 수 있고, 난이도도 꽤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수업이나 이제 문제 풀이 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문제 보시고 스트레스 받은 것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노무사 모의고사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가끔 이제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것들도 제가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요 수준에 맞춰서 보게 되면 처음 얘기할 때 이제 우리 한 80점 득점을 목표로 합시다 그랬는데, 그 수준에서 정리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우리 노무사 과거 기출 문제, 예, 그런 것들 여러분에게 좀 부담을 줬던 문제들은 과감하게 스킵을 하고 마지막 기분 좋게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모의고사가 이제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예,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문제를 가능한 한 자세히, 그렇지만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수강하실 때 문제를 반드시 먼저 풀어보셔야 되죠. 실시간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과목별로 우리가 5과목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경제학이 뒷부분에 있으니까 앞부분의 문제를 쭉 풀어가시다가 거기서 시간을 너무 좀 많이 쓰시게 되면 경제학에서 의외로 말이죠. 그 시간 배분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렇죠. 한 10분밖에 안 남았다. 한 15분 남았다. 이런 경우가 꽤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제 다 전략적으로 공부하셨겠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셔서는 그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하죠. 과목별로 어떤 과목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쭉 보게 되면 100번 문제, 우리가 101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경제학은. 근데 여기서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남겨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시험장에 갔을 때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과목별로 시간 배분을 쭉 해놓고 그에 맞춰서 푸셔야 되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쭉 푸시다가, 이게 내가, 그렇죠.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거, 예, 평소에 내가 잘 연습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런 문제에 꽂혀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건 일단 뒤로 돌리시고요. 그래서 먼저 눈에 띄는 거, 할 수 있는 대로 쭉 풀어 놓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같은 것은 가능하면 빨리. 근데 이렇게 보실 때, 우리 시험에는 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만, 계산 과정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거, 그런 것도 뒤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25개 문제 중에서 아무래도 눈에 확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걸리는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뒤로 미루고 우선 내가
지금 현재 준비된 상태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쭉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뤄 더 문제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마음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시험 관리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실까요? 자, 101번 문제부터 보는데, 자, 요건 이제 일반적인 수요 공급인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열등제란 말이에요. 열등제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게 스쳐 지나가기가 쉽죠. 정상제로 놓고, 열등제 주목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상황은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다. 우하향, 우상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경기 불황, 소비자 소득이 감소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넘버링은 거기 이제 101번 돼 있지만 저는 1번, 2번 이렇게 할게요. 25번 이렇게. 자, 열등제예요. 그러면 소비자 소득이 줄었다면은 머릿속으로 바로 그림이 떠오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그려보시는 게 좋겠죠. 시험지 여백에다가. 소득이 줄었어요. 그럼 수요 공급인데, 소득이 줄게 될 때 얘가 열등제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원료비 하락으로 X제, 대체제, Y 가격이 내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료비가 내렸다는 것은 X제 원료가 내린 게 아니라 Y제 원료가 내린 것이죠. 원료비가. 그래서 Y제 가격이 내렸다. 그러면 대체제니까 가격이 내리게 되면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이제 대체제 가격이 내리는 것은 수요가 줄어드는 변화일 거예요. 열등제, 소득이 증가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수요가 증가했고, 이것은 이제 대체제 가격이 내려서 수요가 줄게 되었는데 가격은 최종적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 증가하는 크기하고 감소하는 크기인데 두 개를 합쳐봤을 때 어때요? 이쪽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그림 그려보시면, 자, 열등제, 소득이 감소해서 수요가 증가했고 대체제 가격이 내려서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요거는 소득 감소, 요거는 대체제 가격 하락.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니까 두 효과를 합쳐봤을 때 결국은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셈이죠. 예. 그래서 문제에서 요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은 증가했겠죠. 두 효과 합쳐봤을 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균형점은 동일한 수요 곡선이 아니라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 있죠. 예. 그 다음에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게 답인 것 같죠? 이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변화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니까 가격 오르고 거래량 증가했죠. 그럼 최초 판매 수입은 P 곱하기 Q, 이 하얀 면적이다가 가격 오르고 거래량 증가했으니까 파란 면적으로, 이게 답이고요. 만약에 보완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보완제 가격이 내렸다면은, 보완제의 경우에는 가격이 내리게 되면 보완제, Y제 수요량이 줄겠죠. Y제 가격이 만약에 내렸다 그러면은 Y제의 소비량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럼 X 수요가, 요건 대체제, 수요 감소했고, 증가하게 되니까 열등제, 소득 감소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했고, 보완제 가격이 내려서 수요도 증가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격이 대폭 오르고 수요량 대폭 증가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잉여 변화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수요 공급 균형이 있을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최초 소비자 생산자 잉여 요거죠. 요건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수요가 증가했으니 이때는 소비자 잉여도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도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죠? 수요 공급 간단한 이론이지만 이런 식으로 복합해서 내게 되면 잘 정리하셔서 보셔야 되겠죠. 자, 102번 문제입니다. 단기 생산 함수 주고
생산물 가격 임금, 그러면 이윤급대와 고용량이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요소 고용의 문제죠. 자, 102번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볼 때 우리가 이제 이윤급대 조건 기본적으로 마지널 팩터 코스트 MRP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무런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 형태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은 임금 12만 원 주고 생산물 가격 3만 원 준 걸로 보아서 요거는 뭐죠? 노동시장 완전 경쟁이 되겠죠. 임금을 준 거 줬다면 그 다음에 MRP는 MR에다가 MP 곱한 것인데 VMP가 있죠. VMP는 생산물 가격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조건으로 보게 되면 생산물 시장도 완전 경쟁인 경우니까 요거 조건에 의해서 근데 임금이 12만 원으로 주어져 있고 가격이 3만 원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고용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MP를 구해보시면 되겠죠. 거기 생산 함수를 주었으니까 이 함수를 노동으로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524L 빼기 4L 제곱이니까 노동으로 미분해보면 524 빼기 8L이 되겠죠. 524 빼기 8L 12만 원 이렇게 돼서 L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함수 그러면 MP 구하고 생산물 가격 곱하면 VMP 그 다음에 임금이 MFC.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이 문제죠. 그럼 여러분은 바로 그 시험지 여백에다가 요 식을 이렇게 한번 써 보시고 실제로 계산해서 요거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할 때 우리가 항상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 여백에다 한번 실수 없이 한 번에 딱 답이 떨어지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3번 문제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인데 시장 가격 9, 기업의 평균 비용, 이윤급대 산출량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죠. 균형인데 기업의 이윤급대와 이걸 묻는 문제니까 시장 가격이 프라이스 테이커이므로 이게 AR이고 MR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MC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AC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MC가 7Q로 나누고 플러스 1의 Q. 그럼 AC로 줬으니까요. MC는 어떻게 구하죠? 총비용 함수 미분값이죠. 근데 여기 요게 줬으니까 여기다가 Q를 곱하면 그쵸? TC가 도출되겠죠. 여기다 Q를 곱하시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Q를 곱하게 되면 7 플러스 Q 제곱. 그쵸? 요거를 미분하면 되잖아요. 요게 총비용이니까. 그러면 1 플러스 2Q. 요렇게 구하시라. 그러니까 평균 우리가 이윤급대 조건 MRMC 요건데 평균 비용 자료를 줬으니까 이것으로부터 TC 구하고 미분해서 이렇게 도출하시면 되겠죠. 근데 혹시 제가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은 요 계산 과정이 혹시 수치가 틀릴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제가 이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여기 해설 보고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수치를 잘못 썼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신경 쓸 수가 있겠죠. 이거 다르다.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도록 제가 계산하겠습니다만은 해설에 그 수치가 정확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104번 문제인데 우리는 노무사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노동시장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유념해서 한번 보시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생산물 시장, XJ라고 할게요. 이게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을 동시에 묶고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노동 공급이 수직이고 노동 수요가 우하향 도출했는데 그럼 우선 우리가 말이죠. 이 문제에서 기억해 볼 것이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생산물 시장도 완전 경쟁이고 노동 시장도 완전 경쟁이다. 다만 공급이 수직이다. 이렇게 놓고 보겠죠. 그럼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수요는 VMP죠. VMP 곡선이 수요 곡선이 되죠. 그래서 물론 모든 개별 기업 VMP 수평 합이죠. 그러니까 총합된 개념으로 VMP. 이 노동시장 전체 VMP. 이렇게 인식하면 P 곱하기 NP. 이게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학체의 감 법칙 때문에 우하향하는 것. 이게 이제 노동시장의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옳은 것을 찾아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보기 하나하나씩을 쭉 봐야 되겠죠. X 수요가 증가하면 고용량이 증가한다. 자, 문제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X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게 되면 VMP가 증가하죠. 그러나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금만 오르고 고용 불변이 되겠네요.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XJ 가격이 상승한다. 자, 이번엔 노동시장이죠.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최초 균형에 비해서 얘가 증가했으니까 임금이 내렸겠죠. 2번 보기입니다. 임금이 내리게 되면 생산물 시장에는 어떻게 됐죠? 비용이 감소한 것이죠.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XJ 가격은 내릴 것이고요. 세 번째, XJ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게 됐죠. 그래서 VMP, 얘가 오르게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같은 내용이죠. 수요가 증가했는데 1번은 고용량 얘가 공급이 수직이어서 증가하지 않으니까 이거 틀렸고요. 3번 노동 수요가 증가해서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이게 맞는 것이 되고 네 번째 X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노동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어떻습니까?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고용 불변이고 임금만 올랐죠. 그럼 조금 전에 봤듯이 임금이 오르는 것은 비용,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죠. 생산물 시장 수요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노동시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변화는 고용과 임금이니까 요소시장의 변화는 생산물 공급에 영향을 주죠. 수요에는 영향 줄 수 없습니다. 노동 공급 감소 X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임금만 내리고 고용 불변이니까 수요 측면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요거 시장을 보기 하나하나 보시면서 연습삼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모의고사는 답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답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관련되는 주제를 한번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해보는 것이니까 설명 들으시면서 문제 자체 답내는데 몰두하지 마시고 맞췄다 끝 그러지 마시고 보기를 한번 다시 읽고 음미하시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제 105번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 문제이죠. 문제 읽어보면 노동 공급이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소문자 W가 임금률, L이 노동량인데 이 마을 기업은 A사 하나밖에 없다. 기업이 하나밖에 없고요.
노동 수요가 그렇게 주어졌어요. 이마 사람들은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그럼 이건 결국 뭐예요? 수요 독점 노동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케이, 이게 수요 독점을 묻는다. 그럼 우선 수요 독점의 경우에는 기업이 볼 때는 노동 공급이 AFC였죠. 이것으로부터 MFC가 도출되고,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이 수요 독점 기업의 MRP, 한계 수입 생산물, 이렇게 균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MFC, MRP가 같아지는 점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노동 공급이 L 이퀄 EW 마이너스 40. 그러면은 공급 곡선을 도출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걸 임금으로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임금이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20 빼기 0.5의 L이 되죠.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리적인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 풀 때 노동 공급 곡선이 AFC다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요게 AFC가 된다는 거죠. 임금이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도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FC를 구해야 되는데, MFC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Total Factor Cost, Labor. 요거 미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평균으로부터 한계 구하려면 총요소 비용 구해야 되죠. 그러면 총요소 비용은 어떻게 구하나? 이게 평균이니까 평균 값에다가 노동량을 곱하면 총요소 비용이 되겠죠. 요거는 생산물 시장에서 total fixed cost, 그게 아니고 total factor cost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구해보면 20의 L 빼기 0.5의 L 스퀘어가 되어서, 그러면 MFC 어떻게 될까? 미분하면 되죠. 20 빼기 L 되겠죠. MFC는 20 빼기 L. 됐죠? 요걸 구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MRP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MRP를 준 게 아니라 노동 수요 곡선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수요 독점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은 존재하지 않죠. 기업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냥 MRP일 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수요 곡선을 MRP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겠지. 마치 이 노동시장이 완전 경제인 것처럼. 그럼 거기 보시면 이것도 임금으로 정리해보면 노동 수요 곡선이 100 빼기 L이죠. 그럼 요걸 어떻게 하자고? 요거를 MRP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그럼 이응부터 조건은 MRP 아까 도출된 MFC 요거 이꼴로 풀어서 고용량 구하면 되는데 이게 40이 나오게 되고, 자, 요거죠. 고용량 나왔을 때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노동 공급 곡선에 대입해서 임금이 이렇게 도출되겠죠. 계산은 반드시 여러분이 답을 내야 되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요 독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노동 공급 곡선이 AFC, MFC는 AFC로부터 TFC 구한 다음에 미분, 그래서 MFC가 도출되고,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MRT 곡선이 되어야 하나, 이 문제처럼 이렇게 수요 곡선으로 주었다면 이때 임금을 MRP로 간주해서 푸시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뒤에서 나눠지겠지만은
수요 독점 시장에서 아주 자주 묻고 중요한 얘기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아니면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돼서 임금이 올랐다. 그렇게 되면 요거 그렇죠. 노조가 더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었다. 당국이 최저임금 더 주라고 해서 그러면 요게 MFC가 되겠죠. 예. 만약에 이게 계산 문제를 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MFC, MRP 이윤극대화 조건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조합이 얼마를 달라고 요구해서 기업이 합의했다. 그러면 MFC, MRP 요 점을 찾으시면 되고. 자, 이제 106번입니다. 문제를 보면 수요 공급 곡선 식이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우리는 늘 보면 요거는 곡선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함수식이죠. 그럼 요걸 이제 가격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수요 공급 곡선 그림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빨리. 근데 계산이 이렇게 볼 때 뭐 분수식으로 나온다든지 소수점 이러면 곤란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 그려놓고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106번 문제입니다. 그럼 보시죠. 바로 할 수 있겠죠. 수요 곡선식을 도출해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 빼기 0.1Q가 되겠죠. 이게 수요 곡선식이 되고 공곡선식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 40 하면 2.5에 그렇죠. 플러스 40분의 1Q. 그 대강의 그림은 그리는 게 좋다 이거지. 수요곡선 절편이 10이고 기울기 0.1이 되는 것이고 공곡선은 절편이 2.5고 기울기가 40분의 1이 되는. 그럼 일단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근데 1, 2, 3, 4, 5번 보게 되면 일단은 그렇죠. 구체적인 가격과 수량을 묻는 문제니까 먼저 그렇죠. 요것으로부터 또는 수요 함수식 공급 함수 이것으로부터 균형 가격과 수량을 도출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곡선식으로 놓고 이꼴 푸는 것보다는 원래 문제 함수식 요거 이꼴로 놓고 균형 푸는 게 낫겠죠, 지금. 여긴 분수식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균형을 먼저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4와 60으로 도출이 됐다. 그럼 문제 다 풀었죠. 그럼 1번 가격이 6원이다. 이거보다 높으니까 초과 공급이 될 거고요. 2번 수요 곡선은 우하향 그림 그려보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3원 이때는 초과 수요가 존재하게 되죠. 균형 가격하에서 모두 40단위가 여기에 틀렸나 본데요. 60이 돼야 되죠. 가격이 2.5일 때 공급량이 존재하지 않다. 자, 이겁니다. 가격이 2.5. 그러면 이게 공곡선이니까 가격 2.5일 때 공급량 제로가 되죠. 생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뭐 단순한 문제인데 균형 찾는 연습. 여러분 보시기에 함수식만 그대로 놓고 풀어도 되느냐. 이건 사실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7번도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 다뤄지게 된단 말이죠. 107번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이제 보게 되면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그쵸? 질문은 부재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price elasticity가 수요량 변화율이죠. 변화율로 미안합니다.
가격 변화율로 수요량 변화율 나눈 거잖아요. 요거 퍼센테이지 변화율 구해야 되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기다가 절대치를 씌우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함수식으로 주고 구하라 했다면은, 그쵸? 문제에 주어진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하고 지금 현재 수요량과 가격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함수식으로 주지 않고 곡선식으로 주어졌다면은 수요 곡선, 기울기 역수가 됐었죠. 자, 물론 요것들은 이제 절대치가 되고요. 그러면 함수식으로 주었다면 함수 그대로 미분하면 되고, 곡선식으로 주었다면, 그쵸? 수요 곡선식을 Q로 미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역수를 취해서 답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 탄력도는 여러 제약대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근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가격이 얼마 변화했는데 소비량이 얼마로 변화했다? 그러니까 변화율 구해야 돼. 이거 아주 귀찮고 짜증나죠. 그렇지만 해보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봅시다. 볼펜 가격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내렸다. 200원에서 100원으로 내리면 가격 변화율은 50%죠. 그래서 변화율 구할 때 혹시 염려돼서 하는 것인데 200원에서 100원 내릴 때 변화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모가 200이죠. 200에서 100원으로 내니까 변동분이지 않습니까? 원래 가격, 변동분, 거기 곱하기 100. 가격 변화율이니까 분모가 200이고 요 100, 그래서 50%가 됐죠. 수요량 변화율은 3개에서 6개. 그럼 요건 원래 수요량 3개, 3개에서 6개가 됐으니까 변동분 3개가 되겠죠. 그리고 100%가 증가했다. 그래서 탄력도가 2다. 절대치로. 휘발유 마찬가지죠. 얘는 가격이 해볼까요? 분모 1,500원, 분자 100원. 수요량 변화율은 분모 30, 분자가 4.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출해야 되니까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함수식으로 나왔을 때, 곡선식으로 제시됐을 때, 여기처럼 구체적으로 가격 수량으로 주어졌을 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시중 판매 유제품 유해물질 검출. 공급곡선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고 유제품 판매 가격 생산자 잉여 어떤 변화일 것인가. 그럼 이것도 시험지어벽에다 그려놓고요. 따져보는 것이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인데, 그럼 이제 여건 변화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유제품 유해물질 검출되었다. 그러면 어디다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수요 변화 요인, 여기 영향을 주겠죠. 수요 변화 요인은 인컴 웰스, 소득과 부가 변하든지 관련주의 가격이 변화하든지, 그 다음에 유행과 선호가 있었죠. 테이스트, 유행, 선호,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예상, 소득에 대한 예상, 소비자 숫자 넘버,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득과 부 변화할 때 열등제, 이거 아까 봤습니다만 관련제와의 가격이 변화할 때 이게 X제들이 대체제, 보완제, 유행, 선호, 여기에 해당하죠. 유해물질 검출,
이거 수요 소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수요가 줄었겠죠,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 다시 돌아와서 요거 어때요? 가격이 오르고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었죠. 예. 수요 곡선 오른쪽으로 가고요. 소비자 숫자가 증가한다. 요거는 시장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요, 수요 변화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죠. 수요 변화를 묻는 문제들이. 자, 그럼 질문이에요. 공곡선 우상향,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우상향, 우하향 놓고 보면 되죠. 질문은 판매 가격 생산자 잉여입니다. 수요가 줄었어요. 그럼 가격은 내리고 거래량은 줄었겠죠. 잉여 변화 한번 보실까요? 자, 최초의 소비자 잉여 요거였죠. 소비자 잉여가 요것이다가 수요가 줄어서 가격 내리고 줄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가 요걸로 변화했죠. 하얀 면적, 노란 면적 비교해보면 소비자 잉여 줄었고요. 생산자 잉여. 최초 공급곡선이 요 면적인데 수요가 줄어서 균형이 변화했어요.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줄었죠, 이것도. 생산자 잉여 이만큼이다가 요만큼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적 잉여도 이만큼이다가 요만큼으로 요 면적만큼 전체 경제적 잉여가 줄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잉여 변화 문제는 바로 봐서 객관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면 꼭 그림을 그려서 빗금 쳐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109번) 문제인데 최고 가격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고 가격 통제인데 최고 가격제는 어느 때 시행하더라? 그렇죠.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한 거죠. 당국이 볼 때.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너무 높으니 이 이상 받지 말아라 라고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 통제니까 요새 신용 할당, 요새 신문 보셨나요? 최고 이자율이 24%에서 20%로 내렸습니다. 가격 통제. 그 다음에 뭐 전월세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뭐 천재지변 이런 데 있을 때 생활필수품 가격을 통제한다. 요새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격 통제,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은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그런 거니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수요자, 소비자 보호 목적이야. 근데 문제가 그렇죠. 구할 수가 없다. 초과 수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칫하면 어떻게 됐죠? 암시장이 형성되면 이거 아주 야단 나는 거죠. 통제를 잘못하게 되면 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왕 나온 거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최고 가격제 시행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잉여 변화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죠? 자, 잉여 변화입니다. 생산자들은 가격 통제하니까 여기밖에 생산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생산점은 여기가 되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은 어때요? 이 가격에 여기 소비했어요? 이게 소비자 잉여였었죠. 근데 이제는 소비 수량은 줄었지만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요때 소비자 잉여는 요 면적이 됐었죠. 그러니까 원래 소비자 잉여에 비해서 요만큼 증가했고 줄었죠. 생산자는 이 가격에 이만큼 하다가 싸게 조금밖에 생산할 수 없게 됐으니까
원래 생산자 잉여에서 요만큼으로 줄었으므로 생산자 잉여는 요 파란 면적만큼 줄었죠. 그래서 잉여 변화는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증가했는데 생산자 잉여 감소분 상쇄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요 면적이 최고 가격제 시행했을 때 자증 손실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가끔 나올 수가 있겠죠. 암시장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최고 가격제 시행했을 때 잉여 이렇게 봤는데 암시장이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최고 가격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때는 요게 소비자 잉여인데 암시장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요 면적만큼이 생산자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줄고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증가했는데, 그러나 이때 보실 때 가격 통제에 따른 자증 손실의 크기 요 면적은 이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암시장이 됐다고 해서 자증 손실의 크기가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 가격제에 이거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봐라. 1번, 최고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되는 것이요.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높게, 최고 가격이 여기가 설정이 됐다. 이거 실효성 없는 가격 통제였죠. 그렇게 되면 최고 가격이 여기 결정되게 됐으면 시장 가격으로 그냥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3번, 재화의 품질을 낮게 되는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삐질 거 아니에요. 시장 이렇게 내가 높은 가격 받고 팔았는데 못 받게 하게 되니까 품질 저하,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장기화될수록 초과수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이게 문제점이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월급, 이건 최저임금제죠. 최저임금제, 이거는 반대가 되겠죠. 그럼 얘가 나왔으니까 최저임금제 미리 한번 보고 갈까요? 요거는 최고 가격제, 최저임금제는, 그렇죠. 노동시장 임금이 여기인데 더 높은 수준으로 주십시오. 이게 최저 가격이죠. 그 최저 가격제, 가격 통제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그럼 이것도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시급 7,000원이다가 시급 10,000원으로 올려주라 그러면은 실제 고용은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죠? 기업은 이윤국가 MFC, VMP 조건 여기서 고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로자는 이만큼 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요게 초과 공급이고 요게 실업이었죠. 이게 문제라. 그럼 이때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볼 게 있죠. 요만큼 초과 공급 실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원래 고용량에 비해서 고용이 줄었죠. 해고 근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변화한 것은 신규 진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신규 진입.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게 되니까 7,000원일 때 안 하던 사람들이 나 일해야 되겠다. 증가하는 것이죠. 이 효과란 말이에요. 문제는 해고 근로자가 나온다는 거죠. 요거고. 그 다음에 잉여 변화. 요거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 최저임금제는 누구 보호? 공급자 보호가 목적이 되죠. 너무 싸서 안 되겠다. 그런 거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면 공급자 잉여는 증가하겠죠. 공급자 요만큼 잉여였는데 근로자 이제 높은 임금 받고 이만큼 일하게 되니까 요게 노동 공급자 잉여분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증가하고 요만큼 줄었어요. 근데 수요, 기업의 경우는 어때요? 수요자 잉여는 요만큼에서 요걸로 줄었으니까 파란 면적이 수요자 잉여가 줄었죠. 그래서 요 분석해 보게 되면 요 공급자 잉여가 증가했는데 수요자 잉여가 줄었으니까 요 면적은 상쇄가 됐고 요게 감소가 되지. 그래서 역시 아까와 똑같이 이게 자중 손실이 발생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볼 게 있죠. 그러면 최저임금제와 관련돼서 볼 것은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죠. 비전문직. 그렇죠? 알바 학생들이니까 전문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러면 탄력적이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특징을 갖게 되죠. 전문직 노동 수요라면 비전문직 알바 학생들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최저임금 올리게 되면 해고 근로자 숫자가 많아질 염려, 우려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110번입니다. 요거 이제 독점과 관련된 잉여 변화 얘기죠. 10번 문제인데, 시장 수요 곡선을 주고, 한계 비용이 4인데,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러면 즉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독점의 경우에는 시장 수요 곡선이 독점 기업의 AR 곡선이 되고 MR 곡선, 이게 직선이라면 기울기가 2배가 되고, 근데 보통 경우는 MC가 우상향하는데 MC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어요. 4네요. 4. 자, 그럼 갑시다. 지금 수요 곡선을 먼저 도출해야 되죠. P 이퀄 가격으로 정리해서 16 빼기 Q가 됐고, 그렇다면 MR은 절편은 그대로죠. 기울기가 2Q. 그러면 MC4 요 두 개 풀면 수량이 도출되겠죠. 6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여기서 결정이 되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돼. 질문은 독점 가격 소비자 잉여를 계산해봐라. 일단 말이에요. 가격은 MRMC 수량 구하고 이 가격을 수요 곡선에 대입해서 가격을 구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잉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수요 곡선이죠. MC입니다. 그럼 볼까요? 잉여 얘기인데요. 이게 공급 곡선이라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공급 곡선이 수평선일 때는 생산자 잉여는 없죠. 그렇죠. 얘가 수평이니까 실제로 받은 가격과 MC하고 일치하니까 생산자 잉여는 없게 되죠. 수요 곡선 아래 요게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봅시다. 요건 소비자 잉여고 생산자 잉여 없었어요. 그런데 독점이 됐습니다. 독점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 이만큼이던 것이 요만큼으로 줄었으므로 자, 여기에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죠. 근데 소비자 잉여 감소한 것 중에서 요만큼이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됐죠. 그 완전 경쟁일 때는 생산자 잉여가 한 푼도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요만큼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자의 감소분 중에서 생산자를 갖고 그렇다면 요게 자중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다가 독점으로 변화할 때 그때 잉여 변화 요건 MC가 수평인데 이제 공급곡선이 정상적으로 우상향할 때 MC가 증가할 때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111번. 독점적 경제. 자,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죠? 이질적이죠. 다수기업 진퇴 자유. 요거라서 단기 균형은 독점하고 다 똑같지. 근데 다만 이제 장기에 있어서는 어때요? 진퇴가 자유로우니까 이윤이 있을 수 없죠. 초과 이윤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휴 설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LAC가 우하향하게 되니까 유휴 설비가 존재했었죠. 이게 뭔 소리 하게 되면 한번 교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제품 차별화, 이질화된 상품을 제공한다 그 소리죠. 단기에는 어때요?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손해보면서 생산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뭐 완전 경쟁 독점이 다 마찬가지고. 장기에 초과이윤 없다. 그렇죠? 그리고 장기 균형의 기업은 평균 비용 최소되는 수준이 아니죠. 5번 진퇴가 자유롭다. 이건 맞아요. 그럼 4번 얘기해보면 4번 보기. 이게 이런 것이었죠. 장기로 보게 되면 롱런 평균 비용이 있을 때 완전 경쟁은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니까 LAC 최저점 여기서 균형이 결정됐죠. 그리고 포락선 보게 되면 최적 설비 자본 설비로 하고 최저되는데 독점이나 독점적 경쟁은 수요곡선 우하향 MR곡선. 그래서 균형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LAC 최저점이 아니라 최저점 왼쪽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휴 설비라는 게, 이거 기억나시죠? 독점이나 독점적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장기에 모노폴리,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 평균 비용 최저점보다 적게. 그래서 이게 유휴 설비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었죠. 그 장기에는 진퇴, 자유, 이윤이 있는 한 계속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니까 손해보게 됩니다. 이윤이 없게 됩니다. 자, 12번이요. 요거는 이제 소득 분배 문제가 되죠. 불평등 지수. 요거는 로렌스 곡선 10분위 배율, 지니 계수, 그 다음에 또 5분위 배율, 애킨슨 지수 이런 게 있었죠.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요 문제에서는 요 한 문제로 끝내는데 꼭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2번이 틀렸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을 보고 분배율, 고소득층,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배가 균등하게 되느냐, 불균등되느냐 그 지표가 되는 거지 격차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비율로 보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뭐 보시면 알겠죠. 3번 보기 같은 것은 이게 보상 격차죠. 야간에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시급을 지급하게 되고. 자, 13번은 도덕적 폐 역선택 문제인데, 요 문제는 그 불평등 지표들, 요거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113번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요 두 가지요. 정보 비대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기준으로 볼 때 비대칭. 보험회사는 모르는데 보험 가입자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요건 해설 보시고 꼭 정리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나눈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1번이죠. 비대칭.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이 역선택하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이걸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해서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게 답이죠. 2번 중고차 모형이죠. 역선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대 중고차인데 중고차 모형은 어떻게 됐죠? 소비자들은 평균적 품질 자동차 가격만 지불하겠다. 그러면 좋은 품질 공급자는 안 팔고 집에 가고 나쁜 차만 남게 됐었죠. 그 틀렸고. 3번 보험 가입 운전자가 부주의하다. 이건 도덕적 해이죠. 그 다음에 4번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측의 자기 선택 과정에서 발생한다. 요거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측이 아니라 그건 보험회사가 되잖아요. 역선택은 보험 가입자가 범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역선택은 그거잖아요. 사전적이고 고의성이 있고 감추어진 특성.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보험 타야지 하는 것을 숨기고 가입하는 거니까 감추어진 특성의 문제다. 요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보완해서 해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갔네요. 14번은 GNP와 GDP의 관계죠. GDP는 국내, GNP는 국내외, 우리 국적의 요소가 생산한 그 차이니까 뭐 간단하죠. 보세요. 해외 법인에 취업되어 있던 한국인 김씨 해고됐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나? 그 우리 국적의 김씨니까 GNP에는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GNP는 감소했겠죠. 그리고 GNI는 GNP에다가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익이잖아요. 김씨가 해고됐으니까 GNP가 감소했겠죠. 그 다음에 미국 GDP 줄었겠지. 미국의 GDP는 국적 관계없이 미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이거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이 관계도 보시고 하나만 더 할까요? 이거 나왔으니까. 그럼 GNP는 어떻게 구해요? GDP와의 관계를 보면 여기다가 국외에 순수치 요소 소득이죠. 요게 GNP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렇죠. 실질무역 손익 더한 것이 요게 GNI가 되죠. 자, 15번입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115번이요. 문제를 쭉 보게 되면 폐쇄경제죠. GDP, 정부 지출, 세금 수입, 이전 지출, 민간 저축, 민간 소비 투자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소득 결정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겠다, 이거죠. 그럼 일단 항등식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문제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자, 한번 가볼까요? 항등식이라는 게 한 나라 거시경제가 균형을 이룰 때 도출됐죠. 국내 총투자, 민간저축, 정부저축, 국외, 그렇죠. 국외 저축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무역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게 제로가 되는 거죠. 수출입이 제로야. 그러면 이제 폐쇄 모형의 항등식 보자 이거죠.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전 지출이 포함되어 있죠. 요거 아이디어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세금 걷어서 소비하게 되면 정부저축인데 이전 지출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렇죠? 트랜스퍼, 이전 지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총 투자는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정부가 소비도 지출하고 국민에게 보조금도 준다. 요걸 고려해라 이거지. 됐죠? 그럼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푸시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민소득 항등시 요거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6번이요) 116번인데 문제 보니까 이거 썰렁하죠. 네. 균형 국민소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얘는 이부분 모형이죠. 그럼 우리가 항상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기본 모형이 3부분 정액세 모형 마이너스 CT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모형이니까 그렇죠? 정보가 없어. 그 요거 사라지고 사라져서 요 모형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순 모형에서 소득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확대 모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 고려하고 뭐 비례세 유발 투자 전부 고려한 모형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억나시나요? 마이너스 D n분의 1에 C0 마이너스 CT 이전 지출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I0 G0 그 다음에 수출 수입 이렇게 됐었죠. 이걸 기억해달라. 그치? 한계 소비 성향, 비례 소득세율, 유발 투자 성향, 한계 수입 성향. 그래서 뭐 정액세에다가 비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용하고 또 정액세에다 유발 투자를 고려했다면 얘가 살아나고 수출입을 고려했다면 한계 수입성이 등장하고 그렇게 그랬었죠. 요 기억하고 있다가 계산 문제에 맞춰서 이 공식을 활용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7번 문제요. 자, 요거는 이제 한나라 거시경제, 그렇죠? 장기와 단기 수요 공급 이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퀴즈성 문제가 되겠죠. 자, 갑시다. 장단기 균형이 있었습니다. 주가 폭락.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주가가 폭락했고 숙련 노동자 유입이 증가했다. 외국으로부터. 아이고. 자,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새 우리 동학개미, 소학개미 걱정이잖아요. 주가 폭락은 금융자산, 월스, 부가 줄어드는 거죠. 월스가 감소하게 되면 소비가 줄겠죠. 그 총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숙련 노동자, 인구 증가죠. 노동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총 공급이 증가하겠죠. 숏돌론 이렇게 증가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총수요 줄고 총공급 감소하니까 그렇죠. 물가는 분명히 내리지만 소득 변화는 잘 알 수 없겠다 이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요것만 떼어놓을게요. 장기가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증가했겠죠. 그 총수요가 우하향하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물가만 내리고 소득 변화 방향 잘 모르겠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노동인구 증가했으니까, 그럼 물가가 내리겠죠. 그리고 잠재 GDP 수준의 생산은 증가했다. 그렇죠? 자, 18번입니다. 이건 이제 무역이론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비교의 판별입니다. 한국, 중국 TV 의류. 한국이 중국보다 두 제와 모두 더 싼 값으로. 그럼 한국이 절대 우위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 다 절대 우위니까 무역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비교 우위를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져 있죠. 비교 우위. 절대 우위만 보면은 무역은 불가능해. 비교 우위. 단서가 뭐지? TV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예요? TV에 비교 우위가 있겠죠. 무역 가능하다 이거죠. 그 두 나라의 옷값, TV 값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게 비교 우위 차이 때문에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역이론에서 우리가 전제 조건은 뭐예요? 품질은 다 똑같다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면 1번 모두 수출한다. 2번 한국은 의류가 아니라 TV 하겠죠. 비교의. 자발적 교육이 이루어지죠. 4번 자유무역입니다. 협상에 의한 무역이 아니죠. 5번이 답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게 뭐죠? 교역 조건이죠. PY, PX. X가 지금 한국이니까 TV입니다. 미국보다 요걸 우리가 교역 조건 우리가 알잖아요. 미국 이렇게 놓고 보면 X가 TV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다는 거니까 어떻게 돼? TV 상대 가격이 미국에 비해서 싸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2구 3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TV에 수출하게 되는데 자유무역하게 될 때 그렇죠. 균형 가격은 요 사이 값으로 결정이 됐었죠. 2와 3 사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범위를 이게 만약에 무역 후에 말이죠. 이게 3.1이 됐다든지 1.9가 된다. 그런 경우는 무역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사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죠. 자, 19번이요. 국제 수지와 환율, 요거 좀 관심을 갖고 보자고. 우리가 국제 수지 모형에서는 ISLN BP 모형,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변동 환율, 고정 환율, 세국, 소국, 대국. 그게 과거 한 7, 8년간, 그쵸? 두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스킵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대신 환율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거죠. 하나씩 볼까요? 1번.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같은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거 틀렸죠. 일반적으로 보면 국제수지가 전체 균형이라면 반대로 가겠지. 경상수지가 흑자면 자본수지 적자. 반대로 가게 돼요. 근데 국제수지가 꼭 균형이 아니고 불균형일 때는 동시에 적자, 동시에 흑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실질 환율 하락, 경상수지 개선. 자, 실질 환율 뭐였죠? 그렇죠. 원화 표시 국산품 가격, 환율 곱하기 foreign, 외화 표시 외국 상품 가격이죠.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수출 증가,
수익 감소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실질 환율 쓰임새가 많죠. 한번 보시면 명목 환율이 오르거나 외화 표시 외국 상품 가격이 오르거나 원화 표시 국산품 가격이 내리게 되면 수출 잘 되고 수입은 감소하더라. 근데 실질 환율 하락 틀렸죠. 얘가 오를 때 인위적 원화가치 부양. 자, 원화가치 부양이 뭐죠?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환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화폐가치 절상절하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반대네요. 순수출이 줄죠. 경상수지 악화. 그럼 외환 보유고는 감소했겠죠. 자, 4번. 국내 경제 불확실성 높아지게 되면 외환 시장 무슨 일이 생길까요? 외환 수요 공급인데 수요는 경상수지의 수입이고 자본 유출이죠. 공급은 수출과 자본 유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거 혹시 가뭇가뭇하면 다시 한 번만 봐주시고. 그럼 불확실성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한국 경제가 이상해 어려워. 유출되겠죠. 즉 우리나라 주식 채권 사가지고 있던 자본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 외환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오른다. 그 다음에 5번째. 자, 요거는 이제 환율 변동 요인이죠. 이자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물가, 이자, 국민소득 이 변화가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요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이자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석. 우리나라 증권사로 자본 유입되겠죠. 증권 사기 위해서. 그럼 자본 유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외환의 공급이 증가해서 환율이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입, 우리나라 외환 공급 들어와. 그래서 환율이 내리게 되고 물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실질 환율에서 봤듯이 물가 오르게 되면 수출 감소, 수익 감소하게 되죠. 자, 볼까요? 수출이 줄어. 국산품 비싸니까 안 팔려. 국산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우리들은 싼 요걸 증가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수출이 감소, 외환시장으로 볼까요? 수요, 공급으로 보게 되면 수출이 감소하면 공급이 줄고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외환 수요가 증가하죠. 물가 오르게 되면 환율이 올라요. 소득 증가는 수입이 증가하니까 외환 수요 증가해서 오를 거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거시경제 변수 요거하고 환율하고 체계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5번, 19번의 5번 얘기가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그렇죠. 환율은 내리게 됩니다. 자본 유입되어서. 요거 또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20번. 중앙은행이 그 통화 정책과 관련된 문제죠. 법정 지불 준비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통화 승수가 커져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화폐 시장에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내려서 소비 투자 총수요 증가, 국민소득 증가한다. 이게 확대 통화 정책이죠, 지금.
이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입 증가, 무역 격차가 감소할 거다. 요거지? 아까 이 문제죠. 자, 이자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내리면 이제 우리나라 수익률 재미없으니까 팔고 나가겠죠. 유출. 그러면 외환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오르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20번에 1번이요. 그래서 이자가 내리게 되면 이 분석이죠. 환율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무역수지, 경상수지는 개선이 되겠죠. 2번, 저축률은 어떻게 될까? 확대 통화정책 이자율이 내리니까 저축은 줄겠죠? 그러나 소비는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확대 정책의 의미를 갖게 되죠. 네, 이자가 내리니까 기업 투자 증가합니다. 3번 맞고. 실업률, 인플레이션 모두 상승할 것이다. 여기요.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렇죠? 물가 오르고 생산 증가하니까 실업률은 감소하게 되겠죠. 재정 적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5번. 통화정책이니까 일단은 직접적인 영향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요 20번 문제, 아까 앞에 19번 문제하고 포함해가지고서 이거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거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 (121번입니다) 이것도 뭐 GDP 그냥 계산하는 문제죠. 자, 보세요. 13년 A국 재고 13년에 생산했는데 안 팔렸어. 그게 14년도 B국에서 사갔대요. 그럼 보세요. 재고는 어느 때 생산으로 기록이 되죠? 그렇죠. 13년도입니다. 2번 보실까요? A국 14년 수출 증가, GDP 불변이에요. 그럼 1번 보세요. 1번은 어떻게 됐어요? 틀렸죠. 왜? A국 2013년 GDP, GNP 증가죠. 됐죠? 재고. 그 다음에 B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입한 거니까 GDP에 영향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22번, 122번. 실업수당입니다. 그럼 우리가 GDP 계산할 때 최종 생산물 시장 가치고 거기 보게 되면 이전 지출이라고 한 거, 이거 포함이 안 되죠. 이전 지출은 뭐예요? 국민 세금 걷어다가 무상으로 제공한 소득이니까 이건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로또 복권 당첨됐다? 로또 복권 많은 사람이 사. 그걸 모아서 한 사람이 당첨금 타갔으니까요. 이런 것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실업수당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일 안 했는데 수당을 제공했다. 요새 뭐 청년, 근로, 장려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5번이고요. 자, 123번. 문제는 길지만 이게 항상 소득가설이죠. 프리드만의.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보시면 프리드만 항상 소득가설은 소득이 미래 예상소득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이었죠.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서 소비하게 된다. 임시소득은 소비 안 하고 모두 저축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미래 예상소득에 따라서 소비하는데 항상소득 소비에 임시소득 언제 임시소득이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세율 항구적으로 상향. 일시적이 아니고요. 항구적으로 상향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줄어드는 셈이죠. 항상소득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소비 즉각 감소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상향했다. 소비 변화 없죠. 일시적인 세율 조정은 임시소득 변화이니까. 자, 24번이요. 이건 아주 유명한 문제죠. 자주 다루어지고.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정화 정책을 수행을 할 때 물가 안정보다 소득 안정화.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의 목표다. 그런데 부의 공급 충격.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럼 물가가 오르고 생산, 소득이 줄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책의 딜레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거지. 물가를 다시 안정화시키려면 긴축 정책을 써야 되고 소득을 다시 원래대로 늘리려면 확대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를 잡으려면 국민소득이 대폭 줄고 그렇죠?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 볼까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싶잖아요. 물가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긴축 통화 정책이죠. 그러니까 공개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은 확대 정책이니까 이게 틀렸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고 정확하게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우리 시험에서 아주 많이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죠, 이게.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게 아주 실업률 계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면 실망 노동자죠. 이거는 뭐냐면 최근 일주일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일할 의사가 없다고 봐서 경제활동인구에서 빼죠. 일주일 동안에 구직 활동을 안 했다. 그러면 당신은 일할 의사가 없다고 봐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아예 제외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가 열심히 구직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 인구이고 실업자지. 근데 일주일만 안 하고 있어요. 실망이야. 더 이상 알아볼 데도 없어. 그러면 여기 한 명이 빼고 실업자도 아닌 거죠, 이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실업률은 낮아지겠죠. 이거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게 이상하면은 얘가 10명, 뭐 3명 이렇게 놓고 실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왜 그런 연습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 이들을 실업자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이 사람은 진짜 일하기 싫은 사람이 아니지 않냐. 빼지 말고 그러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률이 오르게, 높아지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높아지고 실업률 높아지고 그러나 고용률은 변함이 없죠. 왜? 고용률은 거기 밑에 써 있잖아요. 분모가 15세 이상이니까 이건 차이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모의고사 어때요? 기분이 좋았었나요? 제 희망은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 제가 일부러 다루지도 않았고 해서 이 시험에서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
한 80% 이상 득점했으면 좋았겠다. 바람인데, 혹시 그 좀 미치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다른 문제 더 풀고 하시는 시간적 여유는 없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쭉 보시면서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교재, 기본 교재 챙겨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략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다면 우리 마지막에 문제풀이 있잖아요. 그거 쭉 풀어왔을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잘 모르겠네. 이거 표시해 두자 그랬죠 우리가. 요것만 다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모의고사 문제에서 보완할 부분 좀 챙겨보시고 지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모의고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가 우리 마지막인데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